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더 강해진 장마철 집중호우가 경북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지역의 피해 실태와 구호, 복구 상황, 취약한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또 달라진 여름 호우 특징과 이에 맞는 대비책도 알아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말 동안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1km가량 밀리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위 동구 경산시 대림육교 부근에 우천으로 인한 포트홀 발생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우천으로 인한 도로 깨짐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성선아들목 방향으로 중동교에서부터 침산교까지 차간 거리 좁혀서 이동하겠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으로는 범어내거리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고 성선아들목에서 신당내거리까지 밀리겠습니다. 팔달교위로는 경대교에서 원대 오거리 방향으로 경대교 교차로에서 동침산내거리까지 정체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영덕과 울진을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100에서 200mm, 울릉도와 독도에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50mm 이상 많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재해 발생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예, 주말 내내 쏟아진 물폭탄에 경북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경북 사망자만 19명, 실종자도 8명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 비 피해 사망자가 40명인데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경북에서 나오는 등 전국 최다 인명피해를 입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경북 지역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돌풍과 비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태풍이 아닌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난 건 이례적입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쏟아진 비가 집안을 약화시켜 산사태를 일으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큰데요. 피해 상황을 집계할수록 더 늘어나는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토요일 오후 북구 태전동 팔거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팔거천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돼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피해 상황은 잠시 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계속 되는 건가요? 예, 장마가 길어지면서 아직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비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경북 북부 안동, 임하, 영주댐이 만수위에 평균 6m 정도를 남겨두고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댐과 영주댐은 저수율이 70%를 넘겼고 임하댐은 60%를 넘긴 상태입니다. 경북은 오는 수요일까지 50에서 150mm의 강수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댐 방류량 증가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더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입 후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데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대구, 부산, 대전 등에 2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네, 대구에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대구엔 모두 7개의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는데요. 두류동 젊음이 광장, 대구보건대 인근, 대구 동부초 인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7곳의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고자 모두 23억 5천만 원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전인 지난해 상반기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2개 보행자 우선 도로에는 지정 이후 하반기에만 각 2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또 지정 전 지난해 상반기 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에는 지정 이후에 3건의 교통사고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고가 더 는 건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보행자 우선 도로를 알리는 표식이 일부 있지만 이게 뭔지 보행자나 운전자나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과태료 부과 역시 허울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 보호나 편의 증진에는 보탬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역할이 뚜렷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구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단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지에 맞게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병원에서의 출산 기록은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유령 영아 살해 사건이 무더기로 확인된 가운데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 살해죄의 경우 형량이 너무 낮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아 살해가 살인죄에 비해서 처벌이 좀 약하다는 거죠. 예,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아 살해죄의 형량은 하한선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이나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아 살해 형량이 낮은 이유는 애초에 이 법이 살인죄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강했고 또 경제적 이유로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시대적 상황도 감안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서문시장 대신 지하상가에서 우산 양산을 수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대라든지 이런 게 부러져 갖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다른 거 부러져 갖고 오는 분도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날에는 이 살대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거로 수리를 해주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털되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그때 양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고 우산도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오거나 많이 부서지니까 그때 가장 많이 옵니다. 제가 곤치다 보면 한 20년, 30년 된 양산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뭐 아드님이나 며느님이나 따님이 뭐 첫 월급 받아가 사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시집가가 사뒀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어머니들이 못 버려요. 얼마가 들더라도 곤쳐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못 곤칠 줄 알았는데 곤쳐주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만족을 느끼니까 저는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일회용 우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흐르니까 고장나면 버리셔도 되는데 돈 어느 정도 줬는 거는 있잖아요. 버리시지 마시고 곤치는 데가 있으니까 서문시장에 오면은 안 버리고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곳곳에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북의 피해가 큰데요. 지역 상황 또 산사태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가 집계한 피해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대본 집계와 지금은 같습니다. 네. 오전 6시 기준이고요. 사망이 19명입니다. 많은 분들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네. 예천이 9명으로 가장 많고요. 영주와 봉화가 각 4명, 문경이 2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이 8명인데 모두 예천에서 나왔습니다. 부상은 17명이고요. 전해드렸듯이 특히 예천군의 피해가 큰데 이 산사태 피해가 특히 컸고요. 네. 물에 휩쓸리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00여 명의 주민분들이 아직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7월 13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 집중적으로 이 비가 쏟아졌는데요. 영주는 이
307mm, 문경도 306mm, 이 봉화와 예천, 상주 역시 200mm가 넘는 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 또 은풍면, 금곡리, 은산리 일대에서 이 대대적인 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인명 수색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도로가 끊기거나 막힌 곳이 많아서 여전히 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뭐 드론과 경찰견까지 투입이 돼서 지금 인명 수색을 하고는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경북 예천군 피해가 특히 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지역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효자면 백성리는 이제 마을 전체가 초토화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산사태에 취약했던 건가요? 네, 예천군 효자면, 뭐 은풍면, 용문면 등 이제 북부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네. 주민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이 지난 15일 새벽에 이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뭐 쾅쾅 뭐 이런 굉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 뭐 산이 우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놀라서 이제 뛰쳐나와 보니까 집 절반이 이미 날아가 있었고 뭐 동네가 토사로 뒤덮여 있어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도 모를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네. 전해주셨는데요. 결론을 보면 일단은 국지적으로 이 지역에 많이 내렸기 때문이고 또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강수에 좀 취약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게 그 지자체별로 산사태 우려가 큰 곳을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금 2011년부터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처럼 아시겠지만 강수가 지금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제 강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전지대가 좀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너무나 강하게 비가 왔기 때문에 관리를 했어도 이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분이 2명인데 네. 그 영주시 풍기읍 일 뿐이었거든요. 네. 나머지 분들 이제 10분이 이제 산사태로 이제 그 숨진 걸로 분석이 됐는데 다 위험 지역으로 분리되지 않은 곳에 아닌 머물다 곳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네, 이 산사태가 일어났던 이 예천군에는 이 대피 방송과 안내 문자가 이 전날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좀 만나 보니까 네. 당시 주민들은 뭐 피할 엄두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이 산 골짜기 사이에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공간 역시 또 마땅치 않았던 네.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산사태는 일시적으로 이 산사태가 산지가 붕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흙이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가 시속 20km에서 이 40km로 이 사람의 걸음걸이로는 도망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이 토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시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대피하기도 어려운 재난이고 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토사가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근데 경북이 산사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건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를 보면 네. 그 올해 6월 기준으로 2만 7천여 곳입니다. 그 해마다 한 10% 가량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경북이 한 5천 곳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강원이 한 3천 곳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 수를 보니까 경북이 한 10,000명 정도로 가장 많고요. 또 이제 그다음이 경기나 경남 순인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4,700여 명으로 경북과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 경북이 산악지대가 많은 그 강원도보다는 오히려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 수가 더 많다 이런 경고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산사태 위험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네. 이게 과거에 산사태가 일어났던 자료를 바탕으로 나눈 등급입니다. 산사태에 미친 영향과 이 요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사실 등급이 낮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이번에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 13일부터 17일까지 강우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실제 좀 살펴보면 7월 초부터 해서 이 비가 좀 누적돼 왔었습니다. 그만큼 지반이 좀 약해져 있다. 있는 이 네. 상황에서 이 집중호우가 또 내리게 됐을 때 이전보다 산사태 위험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뭐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해서 이 우려 지역 주민에게 좀 강하게 좀 대피를 권고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 13일부터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북도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역과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 이 점검 및 사전 대피 조치를 이제 취할 것을 각 지자체, 기초단체에 알렸습니다. 네. 그래서 15일 오전까지 도지사 명의의 이제 특별 지시사항을 4차례 보냈는데 이런 조치가 근데 대부분 권고 수준에 좀 그치다 보니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좀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3일에 비가 온 양에 비해서 14일과 15일에 각각 이 인명 피해 있던 지역의 강우량을 비교해 보니까 5배 가량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조치가 빨리 있어야 되는데 경북도가 이제 그 대피 명령을 정식으로 발령한 걸 보니까 15일 오후 9시였거든요. 이게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거의 확인된 시점이었던 겁니다. 네. 주민들도 더욱 강한 조치가 좀 필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주민분들을 제가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문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왔다. 그래서 뭐 70통이 넘게 왔었지만 이제 산사태가 난 적은 없어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좀 아니한 생각을 하셨던 말씀도 하시고 또 직접 와서 어르신들을 좀 부축해서 대피 장소로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된다. 이런 좀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유의미한 경고라든가 예방 네.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산사태 취약지가 늘어나고 피해도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 자체가 산지가 많다 보니까 네. 주택용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극경사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뒤편에 옹벽을 설치해도 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관리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산사태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역은 좀 꾸준히 있긴 했거든요. 자연산지는 산림청, 그리고 급경사지는 행안부, 도로비탈면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주거지 네.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청이 올해부터 이 범부처의 산사태 위험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네. 이제 자료 취합과 관리에 좀 그치지 않고 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좀 통합해서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유기적인 그렇습니다. 재난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산림청이 이 전국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원활한 산사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해지를 복구하려고 해도 66%가량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이 토지 사용 문제로 사업 착수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복구를 하게 되는 전제는 사방지를 지정하는 건데 네. 이 산재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지정되면 5년 동안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하루빨리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정책적인 변화를 보면요, 산사태 위험 정보를 올해부터는 24시간 전이 아닌 48시간 전부터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예보 시간을 좀 앞당겨서 대피 시간을 확보하자 뭐 이런 취지죠. 근데 네. 상황 전파 내용을 좀 보면요,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뭐 등 이런 좀 포괄적인 내용에 그치거든요. 구체적인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마을회관이나 뭐 학교 등 장소를 좀 지정해주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대비하고 주의할 점들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비가 그치고도 하천 제방은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확인하고 이 점검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직 집중호우는 끝난 것이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좀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어느 산지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네.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의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100대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많은 비를 예상하긴 했지만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달라진 장마의 원인과 대책,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장마가 지금까지 이전과는 여러 면이 다른데요.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금년 장마 특징은 한 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는 좀 금년 장마가 늦게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이 나고 있다. 이 말씀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장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아니고 대류 불안정에 의한 비가 많이 쏟아졌다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피해와 연관이 있는데 이 장마 전선에 의해서 비가 내리더라도 이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래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다. 이번 장마 전선에 의한 비의 경우에도 전남 지역에서부터 경상북도 북부 지역으로 이게 사선 형태로 비가 집중적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상 강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강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티벳 고기압 때문에 우리나라가 열돔에 갇히고 이게 엄청난 폭염의 원인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이 장마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8년의 경우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 여름철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 위에 티벳 고원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또 우리나라를 덮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고기압 하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을 이제 열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전 세계에서 보면은 온도가 한 50도까지 올라가고 하는 이런 극한성의 폭염이 오는 경우에는 전부 이런 열돔 현상이 관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경우에도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면 이 열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폭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이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지는 못했고 중국 대륙 정도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게 그 얘기하죠. 대기의 강이라고 필리핀이라든가 네. 저 남쪽 열대 지역에 있는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전선의 영향이 아니라 고기압성의 영향으로 한 집중 호우가 우리나라를 강타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장마가 이제 경북 중에서도 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마 전선 하에서도 아주 좁은 지역에 네. 선상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강수의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예비 특보를 내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이런 강수대가 형성되면 그때 임박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예보를 다시 주는 이런 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보면은 네. 폭우가 내리기 한 수시간 전, 서너 시간 전에 네. 기상청에서 예보를 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우 같은 경우는 네. 한 24시간 전에 이런 미리 정보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보도 기상청 예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예보 시간이 서너 시간 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보가 이렇게 큰 비가 내릴 수 있는 네. 지역이 어디입니다라고 미리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네. 그 지역을 특정해가지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올 봄에 여름 날씨 예측을 하면서 폭염보다 폭우가 문제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점을 주목해서 이런 예측을 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금년 5월에 이제 대부분의 그 기상하시는 분들이 네. 원래 역대급 폭염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인도, 동남아 그리고 중국 대륙까지 엄청난 폭염이 덮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동쪽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 띠 안에 폭염 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영향권이다. 얘기를 두고 이제 폭염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폭염이 오려고 하면 이 장마가 빨리 끝이 나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 장마가 엘니뇨가 되고 하면은 장마가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이걸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네. 서쪽으로 유럽 대륙 쪽으로는 굉장히 잘 발달했는데 우리나라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엘니뇨가 시작하는 해에 역대급 폭염이 온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에 폭염이 오는 거는 엘니뇨
그 다음에나 혹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슈퍼 엘니뇨가 정착된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이런 해에는 가을 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엘니뇨 시작되는 해는 폭염보다는 폭우가 항상 문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엘니뇨가 정착되고 나면은 1년이나 2년 후에는 엄청난 폭염이 오는 이런 그 패턴이 대풀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장마가 끝나더라도 가을비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올해만이 아니고 네. 기억을 되돌아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대형 대풀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를 보더라도 장마 시기에 오는 비보다는 장마가 네. 끝난 8월에서 9월달에 오는 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우도 그렇고 여름 폭우의 양상이 달라지면서요. 이전과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어떤 대책들이 시급한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네. 전 세계적인 특성이 뭔가 하면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형 기후재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럴 때 보면은 사막 지역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한 재해에도 그 반응이 보면은 과거에 이런 비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가 어떠했다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산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다음 하천의 어떤 범람의 위험성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위험한 곳에 있는 분들을 이주를 시킨다든가 혹은 이번에 그 오송에 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터널.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 재난의 행태가 많이 바뀌는 만큼 완전히 그렇죠. 다른 그런 대책이 그런 필요할 것 대책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대구 경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지자체 전달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